자, 여기에서 이제 노마 공화정에 이제 관련된 내용을 또 읽어볼게요. 노마 공화정의 사회 구조와 신분 투쟁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면요. 자, 여기에서 이제 그 공화정 초기에는 이 노마 사회는 귀족, 파트리키 성을 가지고 있는 귀족과 평민, 프로테스탄 평민, 노예 세 신분이 구분되어 있고 매우 특징적인 것은 이 귀족과 평민들 간의 구별이 상호 간의 통혼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을 정도 엄격했던 사실이다. 자, 귀족은 왕정기로부터 명문 출신 후 토지와 가축 소유에 있어 우월한 대지주였고요. 그 수요는 많지 않았으며 공화정 초기에는 원론을 비롯해서 고위 정무관과 신관직이 완전히 독점하였고 기병으로서 전투의 주력을 이루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공화정 초기의 노마 정치 체제는 실질적으로 귀족 정치였다. 자, 이에 반해서 이제 평민은 노예와 달리 자연이었으며 경제적으로 신분적으로 귀족보다 하위에 있었고 처음부터 정치로부터 완전히 제외되어 있었다. 평민의 핵심은 가족과 약간명의 노예들 힘을 빌려 토지를 경작하는 대소 자연농민이었다. 그 외에도 이제 소량농가 노마시의 이제 상공업 발달했다. 그 수가 증가한 수공업자와 상인들이었고요. 자, 요게 이제 문제가 시험에 나오는 게 이거죠. 요게 이제 그 예전에 기초에 나왔던 건데, 자, 요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그 피보호자 제도와 관련된 거야. 자, 이 피보호자 관련된 내용인데 노마에서는 이제 그 법적으로는 자유인이지만 그 뭐냐면 법적 인격을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을 피보호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때 법적 무능력자죠. 금치산자 같이 오늘날 같이. 그래서 보호자가 대신해서 법정에 나가서 번호를 해주면 피보호자는 보호자에 따라 종구나 주거나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의무를 수행하는 관계가 이런 피보호자와 보호자 간의 관계예요. 그래서 그 관계가 후에 이제 피보호자가 완전한 자유인이 된 후에도 그 후에도 계속 이런 종속적 관계가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가 이제 공화정 관련된 내용에서도 계속 연결된다 봐요. 공화정 시기 때도. 그래서 예전에 마리우스 관련돼서 한번 나온 적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한번 읽어볼게요. 그 로마 속에서 로마 사회의 존재 특이한 존재로서 종속자 피보호자였다. 자, 로마 사회의 기본 단위는 그 가족이었고 특히 부권, 그 가부장의 권한이 절대적일 정도로 강대했다. 그러나 귀족의 경우 처자식 외에는 노예와 피보호자가 그 가족수에 포함되어 있었다. 자, 피보호자는 일반 평민과 동일하게 자유였으나 보호자인 귀족의 신인으로서 맺어지고 법적 인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자유는 아니고 법적 인권을 제외한 자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법적인 어떤 판단이라든지 권리 행사가 제한이 됐었다. 자, 법적 인격이 인정되지 않아 보호자가 그를 대신해 법정에 나가 번호를 해야 했다. 자, 보호자 피보호자 관계는 확실치 않으나 피보호자는 보호자에 따라 종군하는 등 물신양면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보답했으리라고 생각했다. 자, 피보호자가 완전히 이제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연이 되고 토지 소유되어 독립된 경우에도 그 이전의 종속적인 관계가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래서 이 피보호자 관련된 내용들, 그래서 이게 이제 크레멘테스는 뭐 나중에 종사제도의 어떤 노마적 기원에 그 속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피보호자 관계, 피보호자 제도가. 그래서 요 내용이 예전에 마리우스 관련돼서 한번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사회 구조를 봤는데 이들 이제 평민들이 이제 이런 사회 구조를 그냥 묵인한 게 아니라 나름대로 법적인 투쟁을 했어. 그래서 나름대로 법적인 투쟁을 해서 그 정치 권력을 획득하려고 했거든요. 그 배경이 됐던 것이 이제 앞에서 얘기한 처럼 중장보병이죠. 그래서 이제 이 중장보병을 통해서 그 평민들의 군사 역할이 이제 증대되면서 그 당시 참정권을 요구하게 돼요. 그 이탈리아 통일 과정에서
평민들이 중장복에 참여했고, 자, 이런 것들이 참여권 요구에 이어졌고, 이것이 이제 귀족과 평민 간의 대립으로 나타나게 되죠. 결국에는 이제 귀족들도 그걸 인정해서 평민들에게 어느 정도 양보를 하면서 정치 참여를 인정을 해주죠.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이상 같은 이제 사회 구조에 과 당연히 예상되는 것은 평민들의 법적인 평등과 정치 권력을 참여를 위한 노력과 투쟁이었다. 자, 이를 가리켜 신분 투쟁이라 하며, 이런 투쟁은 도시국가인 로마가 이탈리아의 반도를 통일하는 과정에서 나란히 진행이 됐다. 자, 첫 번째가 이제 뭐냐면 이제 성상 사건이죠. 그래서 이게 기원전 5세기 초에, 기원전 494년이죠. 평민들이 노마시로부터 그 철수해요. 선상을 이제 직결했어요. 그 로마에 보면 이제 여기 성스러운 산이 하나 있었나 봐요. 거기에 이제 직결을 했는데, 자, 그때 이제 만약에 우리 요구를 안 들어주겠다 하면 독립된 이제 도시국가를 따로 만들겠다. 자, 이렇게 이제 했는데, 자, 이거는 국가 내에서 사회 한 계층이 전체적인 파워가 같은 것이다. 자, 이 상상은 이제 그 직계에서 철수하는 방법은 요때만 처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후에도 이렇게 철수를 했어. 그래서 자기가 이제 말이 안 들어주면, 귀족들이 말을 안 들어주면 철수하는 방법이 이후에도 종종 사용됐다는 거. 그래서 뭐 2차 성상 사건, 뭐 3차 성상 사건 이런 것들이 쭉 있었나 봐요. 자, 이때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들의 권위를 옹호한 호민관을 설치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리고 공화정 초기부터 노마는 끊임없이 전쟁하였고, 귀족은 전쟁 수행을 위해서 평민들 의존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으며, 평민들이 중장 보병충으로 많이 참여했죠. 자, 노마의 영토가 넓어짐에 따라 자유로운 평민의 토지 소유자 수요도 증가됐다. 자, 이러한 평민들 세력의 신장에 앞서 귀족들은 양복을 거듭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최초의 성문법이었던 시위포법이 나오게 돼요. 예, 451년에. 그래서 이제 성문법을 제정하여 귀족의 자의적인 어떤 법질서 운행을 막았다.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위법법 내용을 잠깐 보면 어, 내용이 뭐 그렇게 이제 뛰어나진 않아요. 예, 되게 유치해. 예. 그래갖고 이제 그 내용들이 여기 있는데, 아이고 잠깐만요. 이게 어디 있어? 아, 여기 있네. 음. 시위법법 보면 이게 여기 사형사 총론에 있는 내용을 좀 읽어볼게요. 이 사형사 총론에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거든요. 자, 최고 그 로마 최고의 성문법은 시비법법 원문이 남아있지 않다. 그래서 12대 위원회의 그리스 법률 등을 참고해서 BC 452년 표를 제정했고, 그 다음에 2표가 추가돼 시비법을 만들었는데, 자, 1표는 소송에 관한 규정, 3표는 채무 변상에 관한 규정, 4표는 민법에 관한 규정이었다. 로마인들의 시족제를 유지할 가오는 마치 하나의 자원국가 같은 것으로 가부장적 권한이 절대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귀족과 평민의 통호 금지 규정과 같이 양자의 차별도 아직 뚜렷이 남아 있었다. 다만 예전에는 이제 법을 불문법으로 이제 운영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귀족들이 법 집행에 자의성이 많이 들어가.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성문화시키면서 자의성의 한계를 그었다는데 시위법의 의의가 있죠. 예. 그래서 시위법법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이 시위법법은 서양사 문제 자체에서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역교론에 예전에 개념학습할 때 한번 그 예문으로 나온 적이 있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다시 개론 내용을 좀 볼게요. 그래서 기원전 445년에는 귀족과 평민들의 통혼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또 이제 조치를 취하죠. 자, 이게 이제 여긴 안 나와 있지만 무슨 법이냐면 캐노나이아법이야. 캐노나이법. 예. 그래서 신분투쟁이 있어. 그리고 노마사의 발전에 획기적인 것은 기원전 5세기 후반에 도입된 중장 보병 밀집대형 파랑크스 전술과 이에 따른 시민권의 새로운 편제, 이를 받던 병사의 출현, 백인들의 출현이죠. 자, 요거 이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이게 이제 예전에 기초의 문제 나왔던 거죠. 아이고.
백인대와 관련된 내용이 쭉 있는데 여기까지. 예. 자, 새로운 시민군대 편제는 토지를 가진 로마 시민 전체를 신분에 구분 없이 193개로 이렇게 백인대 조직하고 재산 정도에 따라서 최상위 기사계층과 5등급 구분되고 각 등급별로 무장의 정도와 백인대 수를 정하였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은 기준이 이제 혈통이나 이런 것들이나 재산 정도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들 때문에 가장 부유한 시민 18개 백인대가 중장 기병을 이끌고 요때 이제 18개 백인대 안에서도 이제 3개 계층으로 나눠진다고 했죠. 상, 중, 하, 그다음에 4개 계층이다. 4개 계층 여기 있고 이들은 이제 있고 이게 평민들이고 여기는 혈통 귀족들이죠. 그리고 평민층 상층과 혈통 귀족 간의 이제 결합으로 노비데스 계층이 되고 중하층 계급으로 이제 뭐냐면 에키테스 계층이 돼요. 여기 안에. 근데 중장 보병의 의무를 지고 중장 기병의 의무를 지고 다음에 이제 아시드의 계층이죠. 부유한 시민 계층들이 80개 중장 보병 100인대를 조직하며 2등급의 경장 보병에서 20개 100인대를 편성하는 식이다. 그리고 이제 무장 비용은 시민 각자가 부담하는 사실과 관련돼 있으며 토지를 갖지 않는 계층, 맨 밑에 계층은 프롤레타리아 계층이 있어요. 무산 시민이죠. 이 무산 시민은 걔 밑에서 5등급을 제외되고 장비도 면제되지만 군역의 의무가 있어요. 얘네들은 주로 이제 보급 같은 것들을 이제 하게 돼요. 이런 것들은. 자, 걔들 수공업자는 2등급 자격인 공병으로서 이제 종군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전면적인 군제 개편의 의미가 나오죠. 그래서 첫째, 둘째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것도 꼭 외워 두셔야 돼요. 딱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채점하기 편하죠. 자, 이런 전면적인 군제 개편은 첫째가 중장 보병을 중심으로 모든 시민은 시민군을 편성했으며 그래서 중장 보병 자체를 다 했다는 게 아니라 요걸 중심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혈통이나 신분이 아니라 재산 소유가 분편제와 계급 구분의 기준이 됐다는 걸 말해보고 있다. 네, 여기 핵심 키워드는 재산 소유죠. 이것도 기준에 나왔던 거고. 자, 뿐만 아니라 이러한 군제를 바탕으로 병사에라는 로마 국제당 핵심적인 민회가 구성되었고 무장할 수 있는 전 시민들이 구성이 되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아테네와 같이 민주정치의 발전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아테네처럼 직접적인 민주주의가 아니라 이렇게 그 집단별 투표를 통한 어떤 간접 민주 정치, 실질적으로는 이제 원로원들이 이제 정치를 했던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거는 아테네에서 같이 민주 정치를 발전하는 게 아니라 아니었다. 병사의 투표는 개인별 투표가 아니라 백인대 단위로 집단별 투표였고요. 그리고 그것도 상위급부터 투표해서 가반수에 달하는 투표가 끝났다. 그래서 이제 위에 기사 계층에서 중장 보병 계층까지 투표를 하면 실제로 여기에서는 거의 이제 그 밑에 표는 거의 이제 하나마나 사문화된 표죠. 자, 그러면 193개 중에 상위를 가지고 있는 기사 18개 계층과 그 다음에 1등급 중장 보병 80표를 합치면 가반수 98표가 되고 3표가 없는 한 2등급 이하의 투표는 실제로 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기병의 경우 오직 귀족들만 다수를 차지하겠으나 제1등급 중장보병은 부연 평민들이 오히려 주축이 됐으면 감안할 때 군제 개편과 병사의 구성이 일단 평민들에게 형식적으로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부연자에게 실제 발언권을 부여한 것을 하겠다. 자, 이는 매우 교묘하고 교묘한 정치적 장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건 신분과 혈통을 구분은 사라지고 일단 사라지고 거의 시민 전체에 대해 일체감을 주어 노마의 병영을 시민 각자가 자기 것으로 느끼는데 만드는 성공을 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백인의 의미죠. 백인의 정치적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나와서 다음 장 볼게요. 자, 병사의 강력한 발판을 마련한 신분투쟁은 다음 목표는 자연 전문가직으로 이제 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로마 팽창과 더불어 증대되는 평민 세력 앞에서 로마의 지배층은 현명하게 양보를 거듭했다. 그래서 기원전 367년 니키누스법이 이제 만들어졌죠. 니키누스 섹스티우스법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니키누스가 이제 섹스티우스가 제정했던 법이라서
그 이름을 따서 니키누스 섹스티우스법이라고 하는데, 자, 주요 내용은 앞에서 얘기했을 거예요. 집정관 한 명을 한 평민층에서 선출하고, 그리고 이제 귀족의 대토리 소유를 제한하고 정무직을 이제 간직을 개방함으로써 노비데스 계층은 이제 만약 바탕이 되었죠. 자, 니키노스법으로 이제 집정관 한 명의 사람이 평민으로부터 선출하게 되고 연달아 독재관, 감찰관, 변무관 등 고위 정무직이 평민들에게 개방되었고 귀족들의 독자적인 끝까지 이제 했던 신간직도 평민들에게 개방됐어요. 자, 이 신간직 개방과 관련된 법은 이제 뒤에 따로 있어요. 자, 이거는 호그레이아법이야. 호그레이아법. 그래서 평민의 신간직을 개방을 했다. 자, 그러면 고위 정무관도 이제 평민들이 할 수 있으니까 원로원도 이제 문의가 이제 문도 열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근데 이러한 이제 정무관들은 아무런 보수도 없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 부유한 시민만이 접근할 수 있고요. 그래서 병사의 경우에 마찬가지로 부유한 평민 중에 상층만 고위 간직을 흡수했죠. 그래서 기사 계급 중에서도 그 상층 내용만 흡수됐다. 그래서 귀족과 평민의 흔히 혼인이 가능해졌으며 그것 또한 평민 중에 상층에 국한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노마 지배층이었던 귀족은 신분 투쟁에 밀려 평민에게 양보를 거듭하여 신분의 급을 없애고 형식적으로 평민들이 그 동등한 권리를 허용하면서 실질적으로 평민 중에 부유한 상층만은 새로운 통치기구로 흡수한 것이다. 이에 새롭게 형성된 지배계층을 노비데스, 별족이라고 하며 신분투쟁 결과 로마공화정의 혈통적 귀족 정치에서 노비데스형 가두적 정치로 이제 변하게 되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평민들에게 집정관의 문을 위한 니키니우스법은 급밖에 토지 소유의 상한선 506개라로 이제 정하여 뉴욕자들 대토지 경매의 폐단을 방지하고 있다. 근데 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죠. 예, 지켜지지 않았고 않았으나 매우 부수적인 결과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일반 시민, 즉 평민에게 도닥을 목이 커졌고 실제 정복한 땅이 평민에게 많이 분할되었다. 자, 이와 같은 거의 같은 시기에 집정관의 사형 선고에 대해서 민의에 항소할 수 있는 권리가 이제 시민들에게 주어졌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제 역시 일반 시민들에 있어 적지 않은 중요한 권리를 획득이었다. 자, 이제 신분투쟁에서 이제 목표 남은 것은 평민의 권한이었다. 자, 이것 또한 철수한 방법으로 철수한 건 아까쯤에 성상에서 이제 철수를 해갖고 하는 건데 우리가 그때 한 번만 철수한 게 아니라 이건 매번 이제 밥 먹듯이 했던 거예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런 철수 방법으로 기원전 3세기 때 자, 호르테시우스법에 의해서 해결되었다. 자, 즉 평민의 결정이 원로원의 승인에 거치지 않고 그대로 법으로 인정하게 되었으며 이로써 평민은 정식으로 엄연하게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호르테시우스법. 평민의 결정이 원로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도 그대로 법으로 인정됐다는 거. 예전에는 평민의 결정 중에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원로원이 비준을 거부했죠. 근데 이때는 이제 비준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통과됐기 때문에 실제 평민회가 이제 입법권을 이제 전 계층의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후 복잡하고 까다로운 병사회보다 평민의 입법이 많아졌으며 따라서 평민의 실제로 민의 기능이 발휘되게 됐다. 이건 왜냐하면 병사회 같은 경우에는 백인들을 중심으로 이제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노마가 이탈리아 반도는 이제 확장되고 이제 영토가 확장되면서 이 병사회가 따로 모아서 이제 모의가 힘들어. 왜냐면 각지에 이제 병력이 파견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사회보다는 실제로 노마 안에서 했던 평민회 트리푸스를 바탕한 평민회가 선거하기도 좋고 예, 표 이렇게 집계하기도 편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평민회가 이제 실제 민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호르테시우스법 이후에 병사에서 평민의 부족회가 이제 입법권을 실제로 가졌다. 중요한 민회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2세기에 거친 신분투쟁도 끝났다. 자, 이 기간 투쟁을 통해서 긴 투쟁을 통해서 평민의 귀족과 형식적인 거의 동등한 완전히 동등해졌고 자, 이로써 이제 노마는
모든 시민이 공동체적 일체감을 견고하게 결속시킬 수 있게 되었으며, 그러나 일체감은 또 단합된 시민의 공동체와 그것을 바탕으로 조직된 시민군으로 농업행정의 거대한 힘이 되었다. 더구나 이제 신분투쟁의 과정을 통해 격심한 그 계급투쟁이나 유혈적인 사회혁명 양상이 나타나지 않고 귀족과 평민이 그 절충과 타협으로 양보함으로써 이러한 단합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농업 행정에 크게 공헌하고 있으며 또한 거기에서 노마의 통치 계급의 혁명한 정치 감각을 엿볼 수 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마가 이제 이탈리아 반도 어떻게 통일하는 과정들이 나와요. 네, 요거 되게 복잡한데, 음. 자, 요거 뭐 이제 쭉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좀 볼게요.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긴 한데 일단 자, 여기 제가 이제 요걸 좀 정리했어요. 여기 좀 약간 복잡하게 돼 있었고, 예, 여기 심화 규제 내용을 이제 보면서 진행할게요. 자, 여기 이탈리아의 지중해 통일 과정이 쭉 나오죠. 예.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 반도에서 출발해서 여기를 이제 정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지중해 이제 전역을 노마가 이제 통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그 이탈리아 반도 통일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 평민들의 어떤 군사 공헌, 중장보의 하나가, 그다음에 이제 뒤에 얘기했지만 시민권 확대 정책과 동맹 정책에 효과를 거뒀기 때문인데, 자, 반도 통일 전에 이제 상황을 볼게요. 자, 이때 이제 노마가 이제 라틴족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잖아요. 물론 라틴족이 다 노마는 아니에요. 라틴족도 또 여러 도시국가들이 있었어.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일부 나치온 도시들이 적대적 태세를 이제 보시죠. 그 주변에 사비니지, 보스키, 아이티 있는데, 요 사비니는 나중에 이제 그 노마도 편입해 들어가고 일부 사비니족이, 그 다음에 남부 그리스 식민지들이 존재했죠. 여기 보시면 지도를 보면 요 남쪽에 음, 식민 도시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걸 뭐냐 마그나 그레키아라고 해요. 네, 마그나 그레키아. 그래서 이제 있었고, 그 외에 이제 북쪽에 이제 에투리아, 움브리아, 사니노족, 켈툰족, 갈리아족 등등 여러 부족들이 섞여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제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때 이제 어떤 내용도 있으냐? 처음에 이제 노마가 팽창할 때 제일 이제 노마와 같은 종족들은 라틴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의 라틴 도시들과 연맹을 맺었어. 그래서 라틴 동맹을 이제 결성을 하죠. 그래갖고 이 연맹을 통해서 로마 제국이 이제 팽창의 기반이 돼요. 그리고 사비니족이 원래 대입됐던 사람인데 얘들을 이제 정복하면서 수통합을 하고, 그다음에 에트리아의 주요 도시들도 점령을 하죠. 이 주변에 보스키나 그다음에 아이키족은 이제 편정을 하고, 근데 이렇게 세력을 확대할 때 갈리아족이 쳐들어와요. 갈리아. 이 갈리아족들은 이게 이제 로마인들이 이제 불렸던 명칭이거든요. 근데 이 갈리아 안에는 여러 잡다한 그 부족들로 구성돼 있어. 그래서 마치 갈리아족 하니까요 한 개 부족만 생각하는데, 이 갈리아족들은 상당히 많아요. 복합 민족들이야. 그래서 한 300개 넘는 민족들 구성되는데, 주로 이제 거주지가 이제 어디냐면 저쪽 그 프랑스, 네덜란드, 스위스, 이탈리아 북부 지역에 이제 갈리아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갈리아인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는 여러 민족들로 구성됐고, 그래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민족들 총칭해서 그냥 그 로마인들이 갈리아라고 했거든요. 갈리아. 하여튼 그 갈리아족의 하나가 이제 노마시를 공격해서 약탈하고 퇴각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또 뭐냐면 앞에서 나틴 동맹이 맺어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나틴 동맹 안에서도 또 불화가 일어나. 그래서 동맹 시들이 이제 나틴 동맹 시 독립적 권한을 요구하면서 로마 주도권에 이제 도전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게 나틴 동맹은 이제 패배를 해서 나틴 동맹이 해체돼요. 나틴 동맹이.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중남부 지역, 중부 지역이나 이제 북부 지역에 이제 그 왜냐면 여러 종족들과 싸우게 되는데, 그 중에 대표 중에 삼리오족이야. 삼리오족인데 이 삼리오족은 앞에 사비니족 있죠. 사비니족의 상당수가 이제 초창기 때 로마에 흡수 통합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일부가 통합되지 않은 사람도 있었어요. 이들이 이제 뭐냐면 삼리오족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인데, 이들을 이제 세티움 지역에서 승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남쪽에 뭐가 있었다고 했죠?
그리스 식민 도시들이 있었죠. 그리스 식민 도시들이 마그나 크라키아라는 그 그리스 식민 도시들이 있는데 그리스 식민 도시 중에 제일 대표적인 나라가 탈레톤이라는 나라였어요. 탈레톤. 탈레톤. 예, 항구 도시인데 이때 이제 타라툼이 이제 에피스 왕 그리스의 이제 도시인 에피스의 피르스에게 지원을 요청했어. 근데 이 피르스가 코끼리 부대에 이끌고 왔다가 그다음 로마군에게 패퇴를 하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이 패퇴를 통해서 이제 테라툼을 이제 마지막 점령하면서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정복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서양사 기도에서. 자, 이탈리아 반도의 통일 과정을 보죠. 자, 에트루리아인들이 추방했을 때 로마는 티베리스강 길스의 작은 도시국가로 지나지 않았고 동족인 나티움의 라틴 도시들도 반드시 로마의 호위증은 아니었다. 자, 인중에 이제 상중에 있는 사비니, 볼스키, 아에키 등과 적대적 이탈리아 부족도 있었고 서북부에는 에툴리아, 동부에는 웅구리아, 남쪽에 삼리온, 그다음 그리스 시민도시인 마그나 크라키아가 있었다. 아, 이게 중부에 있는 족이 아니라 남부에 있었던 족이네요. 예.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있고 로마의 독립 그 자체가 에툴리아인의 세력이 약해짐을 뜻하기도 했지만 이 틈을 타서 그의 지배하에 있었던 토착 세력들이 차례로 에툴리아로부터 독립을 경할 보이는 동시에 알프스 넘어서 켈튼족인 갈리아인들이 북부에 이주해왔다. 자, 이런 정세에서 로마가 팽창한다는 것은 더구나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는 건 매우 힘든 가업이었다. 자, 일단 로마 팽창의 첫 걸음은 기원전 493년에 라틴 도시들과 이제 동맹을 맺었죠. 나름대로 이제 같은 혈족이고 언어도 통하니까 맺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라틴 동맹이 이제 있고, 그래서 이것이 로마 팽창의 발판이 되었고, 로마는 곧 그 주도권을 잡았고 기원전 5세기 후반에 인제한 사비니족들이 완전히 정복하고, 이 사비니족들은 네, 로마 신화에도 나와요. 그 로마 그 초창기 때 그 뭐냐면 보면 사비니족이 이제 원래는 로마하고는 대립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이제 노마를 구성한 주요 요인이 됐는데 그 정확한 시기는 이제 모르지만 일단 이 사비족은 여자가 많았고 초기 때 노마는 남자가 많았다고 그래요. 남초고 여초야.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하도 없다 보니까 이제 사비족 그 뭐냐면 여자들을 훔쳐서 거의 반강제로 납치를 해가지고 그 자기 부인을 삼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사비족이 화가 나가지고 싸움이 걸어서 이제 개판 싸웠는데 그때 중재를 썼던 여자들 중재 썼고 어차피 애도 낳고 하니까 어쩔 수 없지 않냐. 그래서 하해를 시켜가지고 사비족이 노마에 들어와서 같은 이제 그 국가 구성을 이뤘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신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신화가 형성된 시기에는 왕정으로 돼 있지만 정확한 시기는 몰라요. 그러니까 어느 그 순간에 뭔가 사비족이 노마 대적하다가 이렇게 편입해 들어왔다는 것만 좀 알려주고 있죠. 예. 물론 이때 사비족도 여러 민족들 부족들로 구성됐기 때문에 그 사비족 중에 어떤 일부 부족들이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나머지는 또 적대적이고 그리고 이 중에 이제 또 사비족 중에 삼리아족이라서 나중에 적대적 부족으로 이제 바뀌는 그 다른 그 부족들로 갈려져 나간 부족도 있고요. 자, 하여튼 그 기원전 이제 4세기 초에 티베리아 강 북쪽에 있는 에트루리아의 주요 도시였던 베이가 점령됐다. 자, 이문적 인접한 상지에 이제 나치온 평야에 위협해왔던 보스키와 아에키족도 이제 그 평정했고요. 자, 이렇게 이제 그 세력이 착실하게 확대되고 나갈 때 너만 뜻하지 않는 큰 재난을 맞게 되는데 이건 북방의 갈리아인들의 침입이었다. 갈리아인들이 이제 북부 이탈리아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알프스 이남 약간 그 지역에. 그래서 이제 이 갈리아인들은 나중에 그 오랫동안 로마에 포용되지 않은 세력들이야. 이 사람들은 네. 끝까지 저항을 했죠. 이 사람들이 물론 일부 로마에 들어간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나중에 이제 누구야 하니발이 쳐들어왔을 때 하니발이 그 알프스 산맥에 넘어가다가 병력의 반을 잃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병력이 그 부족하니까 일종의 이제 보충 부대로서 이 갈리아인들을 이제 포섭해갖고 같이 끌고 가서 자기 군에 편입을 시켜요. 예. 하여튼 그건 나중에 좀 얘기를 하고. 자, 하여튼 이들이 로마에서 얼마 멀지 않은 알리아에서 로마군을 크게 패했고, 자, 노마시는 갈리아인들의 약탈과 방어로 내맡겨졌다. 내맡겨졌고, 자, 갈리아인들 상당한 배상금을 받고 물러난 것은 그래도 다행한 이다. 자, 갈리아인들 재난으로부터 가깝게 해방된 로마는
기원전 4세기 후반에 동맹시의 반항에 봉착하였다. 그 앞에 이제 동맹시의 라틴 동맹이죠. 같은 이제 라틴족인데 이번에는 주변 정세가 안정되자 동맹시는 더욱 독립적인 권한을 이제 노마에게 요구했고, 그래서 노마의 주도권에 도전한 것이다. 그래서 동맹시는 완전히 패배하고, 그래서 노마는 그 대부분을 병합하여 라틴 동맹을 해체했다. 네, 요 내용도 아까 전에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이제 동맹시 간의 전쟁하는데, 이건 동맹시 간의 전쟁은 후에 이제 동맹시 전쟁, 이탈리아 동맹시 전쟁은 달라요. 이건 라틴 동맹시 간의 전쟁이에요. 예, 이탈리아 동맹시는 좀 달라.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기가 이제 대체 언제냐면 그리스가 캐로나에서 패배하여 마케도니아의 지배를 받던 시기와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나티움을 이제 완전히 평정한 이제 로마는 나티움 지역이 이제 이탈리아 중부 폰강 유역 일대거든요. 그래서 기원전 4세기, 3세기 때 초에 그 남쪽에 있는 삼리오족을 이제 평정을 했어. 삼리오족. 그래서 삼리오족은 아까 말했지만 사비아족에서 갈려져 나온 반로마 세력들이 이제 결집된 그 부족 세력들인데, 하여튼 이들이 이제 뭐냐면 삼류주의 반로마 세력들과 이탈리아의 이제 패권을 다투게 했고, 삼류 그 조각은 전쟁을 했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장기간 거쳐 격렬한 전쟁 끝에 기원전 295년에 세티늄은 이제 그래서 로마의 승리를 고비로 대세가 로마를 기울였다. 자, 이제 남은 거는 이제 남쪽 지역 있죠. 마그나 그레키아. 그래서 남부의 그 연안 지대.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완고하게 정한 것은 타라톰이라는 국가가 있어요. 자, 타라톰은 단독으로 이제 로마에 저항할 수 없음을 깨닫고 에피루스 왕, 그리스 도시국가 중에 에피루스가 있었나 봐요. 피루스에게 원정을 청했는데 이 피루스는 제2의 알렉산더를 꿈꾸고 있었던 사람이야. 영웅정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피루스는 알렉산더 죽은 후 서쪽에 제2의 알렉산더를 꿈꾸는 야심가였고 기꺼이 이제 타라톰이 요구하니까 이게 이제 지원 요청했죠. 그런데 이제 그러나 승승장구의 노마에 대해서 포축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피루스는 이제 코끼리 부대를 이끌고 왔지만 노마군이 코끼리 부대는 이제 물리친 방법을 알게 되죠. 그래서 아무런 성과 없이 패퇴하고 타라툰도 노마에 굴복했다. 자, 이로써 이제 노마는 이탈리아 반도 통일을 성취했다. 그래서 이탈리아 반도 통일 과정을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도시국가로 출발했던 노마는 긴 시간 동안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했다. 그러면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할 수 있는 원동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이 원동력은 일단 앞에서 얘기한 평민권 시장에서 신분 투쟁을 통해서 로마의 지배층이 융통성 있게 시민단들을 이제 시민들에게 나름대로 여러 가지 권리를 줬잖아요. 그래서 일체감을 가진 어떤 시민단이 형성됐다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뭐냐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걸 이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그 여러 가지 이제 정복지들을 이제 둬서 거기에 이제 그 여러 가지 혼합 정책, 동맹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서로 간의 융합 정책 이런 것들을 줄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통치 정책 관련된 내용은 좀 정리하면서 좀 볼게요. 이걸 정리해서 보는데 제가 동맹시 이제 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이 동맹시 정책은 시민권 정책하고 또 연결돼 있어. 시민권 정책하고. 먼저 이제 시민권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시민권도 이 뒤에 게 있는데 일단 요거부터 읽어보고 이제 시민권 정책 관련된 내용을 읽어보죠. 예. 자, 보통 이제 그 로마 시민권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어요. 08년도에. 로마가 팽창할 수 있었던 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들 평민세력의 신장에 따라서 이들에게 양보하면서 어느 정도 일체감을 형성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 로마 시민 가지고 이제 뭐냐면 팽창하기 힘들죠. 다른 그 도시 국가들을 끌어들일 필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피정국민들에게 시민권을 개방을 해서 이걸 로마 팽창의 원인으로 이제 제공했죠. 원동력. 이거는 그리스와 달라요.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뭐냐면 폐쇄적 운영이었죠. 시민권을. 그래서 스파르타나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시민권을 제한을 뒀기 때문에 항상 이제 군대가 뭐냐면 확장시킬 수가 없었어. 왜냐면 인적 자원이 없다 보니까. 근데 로마는 달랐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노마는 이제 노마 시민권 정책을 통해서 이제 다른 외부 세력들을 끌어들이는데 일단은 이 시민권도 세 가지가 있어. 그러니까 노마 시민권 있고, 예, 이걸 완벽한 노마 시민권이라고 이제 여기 돼 있더라고요. 서기에서는. 그 다음에 참정권만 있는 라틴 시민권, 참정권이 없는 이탈리아 동맹 시민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노마 시민권은 그냥 완전한 노마 시민권이야. 그러니까 참정권부터 해서 다 있어. 이게. 그래서 이제 노마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건데, 근데 피정복민들에게 부여된 시민권 두 개가 있죠. 노마 시민 아닌. 이게 라틴 시민권하고 이탈리아 도시 시민권이에요. 자, 이 라틴 시민권은 라틴 지역, 그러니까 라틴족이 살고 있는 지역을 라틴 지역이라고 하죠. 이 나티움 지역의 이제 거주민들이 자치도시나 이런 도시들에게 부여된 그 시민권이에요. 원래 초창기 때는. 그래서 이름이 라틴 시민권인데 노마간을 팽창하면서 점점 이게 확대돼. 그러니까 라틴족 외에도 그 당시 이제 뭐 남북 갈리아나 에스파냐, 아프리카에도 부여해요. 그래갖고 이 라틴 시민권은 일종의 노마의 어떤 영주권하고 비슷해요. 영주권.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에 보면 미국 시민권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시민권 투표권 없어도 영주권 있잖아요. 그래서 영주권이 있어서 뭐 조건만 달성하면 시민권 등업이 되잖아. 그래서 약간 준시민권 요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그 노마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중간 단계 시민권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그럼 어떤 권한이 있냐? 일단 노마 시민권자와 통상 통혼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그다음에 노마에 있을 경우에, 그러니까 노마 외에는 모르겠는데 노마에 있을 경우에 트리프스에 속해서 투표권을 부여할 수 있었다는 거. 예. 자, 그리고 노마의 장기, 그러니까 노마 시민을 장기적으로 영주하면 또 노마 시민권을 부여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일종의 영주권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노마 공국 전무가에 대한 한국군과 전문가의 한국군과 식민지 정무관과 가족들이 노마 시민권 부여할 수 있는 기회를 또 권리가 추가됐다. 그래서 이제 식민지 정무관들은 식민지 밑에 있는 관리들 있죠. 이들은 이제 피정복민들이 주로 채용했었겠죠. 그래서 이들에게 라틴 시민권을 주고 이제 시간이 지나 노마 시민권도 이제 부여를 하게 되죠. 근데 이는 라틴 시민권의 의미가 없어진 게 뭐냐면 뒤에 얘기했지만 제정 시기 때 카라칼라 황제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로마 시민권 확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제국의 시민들은 어, 노예를 제외하고 다 시민권을 주겠다. 자유민들에게 그런 조치를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에 라틴 시민권이나 로마 시민권이나 이런 의미가 전혀 없어지죠. 그러면서 이게 뭐냐면 의미가 상실됐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탈리아 도시 시민권은 뭐냐? 이거 한 3등 시민권인데 나티움을 제외한 자치도시, 동맹도시에게 부여한 시민권이야. 요거는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이탈리아라는 말은 뭐냐면 일단 이탈리아부터 얘기할게요. 이탈리아라는 말은 뭐냐면 그 당시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어, 여러 다양한 민족들을 지칭하는 말이었어요. 이탈리아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제 로마를 제외한 로마 시민을 제외한 이탈리아를 뭐냐 살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 지칭하는 말이 이탈리아라는 말이었거든요. 오늘 국가 명칭이었지만 그 당시엔 그게 아니었어요. 일종의 이제 뭐냐면 지역 명칭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이게 나티움 지역을 제한 지역을 이탈리아라고 했으니까. 자, 얘네들은 이제 앞에서 언급했던 이제 여러 민족들 있죠. 여러 민족들이 이제 뭐냐 통합하고 싸우다가 항복하고 이게 들어와서 로마 밑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인데 이들은 이제 트리프스 참정권이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라틴 시민권처럼. 라틴 시민권은 로마에 있으면 트리프스 참정권이 있었죠. 근데 얘네들은 이걸 갖고 있어도 로마에 살아도 뭐냐면 트리프스 참정권이 없어. 그 다음에 다만 이제 로마인의 통상권과 통일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쟁 기간 동안 전쟁 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약탈물도 있고 전리품도 있잖아요. 그거에는 분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전리품에. 자, 그러니까 이제 좀 약간 이탈리아 동맹 그 도시 시민권자들은 앞에 있는 로마 시민권과 라틴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좀 차별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차별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로마 공화정 말기 때 이탈리아 동맹시 전쟁을 내세요. 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로마로부터 차별받는 사람들이다.
이탈리아라는 명칭을 내고 이탈리아가 이제 로마와 라티온 지역을 제외한 그 지역을 이탈리아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도 얘네 동맹시 하니까 이 동맹시 전쟁에서 이제 뭐냐면 로마가 이길 수 없으니까 결국에는 이들에게 점진적으로 이제 로마 시민권과 라틴 시민권을 획득을 시켜주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탈리아 동맹시 도시 시민권은 이때부터 이제 뭐 의미가 없어졌다 보시면 돼요. 그런 게.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시민권을 운영하면서 적절하게 균형을 맞추면서 그 당시 피지배층대 상층 사람들을 자기 세력으로 이제 편입을 시켜줬어.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군대 원동력, 군사적 힘들을 자기 노마하고 통합을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그리스의 어떤 그 국가들과 다른 모습을 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이 내용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시민권 정책을 통해서 노마의 군사력을 제공받아 인력 조달 및 지배층의 부담을 수받는 공동체 확장과 배타적 속성을 조절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야. 너무 시민권을 남발하면 반발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만 또 너무 한정시키면 또 그것도 문제가 있겠죠. 왜냐하면 인력 조달이나 이런 게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민권 정책을 통해서 적절하게 균형을 맞췄다는 거야. 예.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이 노마 시민권을 이제 뭐냐면 피지배층 상층 지배권 상층들에게 주면서 이들이 두 가지 선택을 이제 그 당시 고민하고 있었겠죠. 비록 지배를 받고 있지만 노마에 개길 것인가, 노마에 들어가서 동화할 것인가 이렇게 했는데 시민권을 받다 보니까 이 시민권을 바탕으로 자기도 이제 잘하면 노마에 들어가서 집정관도 될 수 있고 정부관도 될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후자를 선택하게 돼요. 개기는 것보다는 적당하게 타협해서 시민권을 얻어서 노마의 상층부로 들어가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자, 그런 식으로 해갖고 동아주의도 어느 정도 성공해서 이 내부의 반발, 그러니까 국가들 간의 어떤 외부의 어떤 이런 갈등 대립을 조절했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예. 그래서 후에는 이제 집정관 중에 예전에 싸웠던 뭐 쌍리온족도 있고 심지어 갈리아 출신도 있고 그래요. 예. 그만큼 이제 노마가 그만큼 포용적인 국가였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럼 시민권 정책의 의의가 뭐냐? 이게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이탈리아 반도 통일 및 영토 확대 기여했고 정복민과 피정복민 간의 대립 갈등을 해소했다. 이거 꼭 외워두세요. 그래서 이탈리아 반도 통일의 영토 확대는 앞에서 이제 중장보병을 형성했던 그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권한도 준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이런 시민권 정책도 같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탈리아에 이제 또 볼 게 뭐냐면 시민권 정책하고 연결돼 있던 것이 이제 그 로마와 다른 도시 국가 간의 이제 그 뭐냐 관계죠. 예. 그래서 이제 로마와 다른 도시 국가의 관계인데 이걸 이제 좀 볼게요. 그 앞부분에 있는데 자 일단 반도 통일기하고 그다음에 지중해 팽창기가 좀 달라. 그래서 반도 통일 같은 경우에는 그 도시 국가 간의 어떤 동맹을 형성했어. 로마가 불평등하긴 하지만 동맹을 형성했고 근데 이제 지중해 정복기에 들어가면 이제 동맹보다는 직접 통치를 하죠. 그 속주를 뭐냐면 삼아서 여기에 총독을 파견하고 또 징세청 부인을 파견하는 등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뭐냐면 속주에서 직접 지배를 하게 되고 요때 이제 속주의 직접적인 지배는 이제 계기가 됐던 시칠리아를 정복하면서 제1차 포에니 전쟁 결과 이때부터고요. 근데 포에니 전쟁 이전에는 주로 동맹 관계를 맺어가면서 이제 세력을 확장했다는 게 특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때 동맹 관계를 형성할 때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뭐냐? 일단은 이 동맹 도시, 그러니까 노마가 있잖아요. 노마가 있고 이제 여러 이제 동맹 도시도 있겠죠. 얘네들끼리의 뭐냐면 서로의 결합은 안 돼. 네, 동맹 안 되고 이렇게 이제 뭐냐면 노마끼리 개별적으로 동맹을 맺어야 돼요. 네, 노마끼리.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행적으로 이렇게 연행책이라고 하죠. 그 중국의 어, 전국 시대 때 그 연행책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연행책과 비슷한 그런 내용을 하면서 얘네들 적절 균형을 통제를 냈죠. 자, 그러면 노마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뭐냐면 어, 도시를 나눴냐? 크게 이제 보면 자치도시, 그 다음에 동맹도시, 그 다음에
신민도시 이렇게 이제 있는데, 자, 자치도시는 이제 뭐냐면 이것도 이제 각 개별 도시마다 좀 다르긴 하는데 주로 나티움 지역에 있는 도시들, 나틴 거주 지역이죠. 나틴 동맹 같이 이 도시들은 나름대로 많은 이제 권한을 줘요. 그래서 납세 병역 의무도 있고, 초기에는 나틴 시민권을 부여했지만 후에는 로마 시민권을 부여. 그래서 이 나티움 지역은 상당히 우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탈리아 동맹 도시 전쟁이 일어날 때 이 나티움 지역은 가담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자기들 혜택을 받고 있으니까 굳이 가담할 필요 없겠죠. 라틴 시민권도 있고 뭐 로마 시민권도 있고 하니까. 근데 동맹 도시라는 게 있어요. 동맹 도시는 좀 격이 다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치 도시가 이제 크게 이제 나티움 지역에 자치 도시가 있고 동맹 도시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지역은 이제 가담하지 않고 아까쯤에 나는데 혜택을 받았다. 이 내용이고, 동맹 도시는 그 나티움 지역 외에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제 약간 혈통적으로 문화 언어적으로 좀 라틴 쪽과 다른 사람들이죠. 자, 이들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로마 라틴 시민권 없고 다만 이탈리아 동맹 시민권 있어. 물론 예외적으로 그 이들도 동맹 도시 중에 최상층 같은 경우에는 또 만약 이들 포섭하게 로마 시민권을 줘요. 그렇지만 대부분 평민들은 그 라틴 시민권, 로마 시민권 없이 이탈리아 동맹 시민권이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이제 평민들 대상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 이탈리아 반도에 거주한 이민족이죠. 샤비니족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 자, 근데 이 샤비니족들은 나중에 포섭되니까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자치도시도, 그러니까 그 로마 시민권을 받게 되고, 하여튼 그 외에 여러 민족들로 구성되는데 이들은 일부 상층을 제외하고는 대개 보면 이탈리아 동맹 시민권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 동맹관계 전쟁 때 병역의 의무가 있었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전쟁 약탈물 분배 권한도 있었고, 일반적으로 피조물에 부과된 세금 같은 건 면제받았다. 예, 이런 관계가 동맹 도시고요. 그다음 신민 도시가 있는데, 이 신민 도시를 좀 헷갈리는 분이 있더라고요. 신민 도시가 뭐냐? 이건 뭐냐면 그 로마 시민권자가 시민권이 노마인드 개척한 도시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개척한 도시 후손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부여하죠. 그래서 이때 이제 로마가 이제 그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고 하면서 곳곳에 이제 그 당시 이탈리아 반도 안에서 또 사람이 살지 않은 곳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곳곳에 신민 도시를 만들어. 이거는 로마가 그 이탈리아 그 통일기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탈리아 반도를 이제 통일하고 나서 로마가 시중에 팽창하는 때 만들어진 게 이 식민도시야. 예, 이게 살아있는 서양사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 군사의 역할은 그 당시 공화정 말기였잖아요. 그래서 무산 시민이나 빈곤한 시민들이 많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식민도시로 이제 파견해갖고 계획 만들어가지고 사회 문제를 해결했고, 그걸 통해서 그 주변의 땅을 나눠준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뭐라고 비슷하냐면 그 신도시 와 비슷하던데 계획도시. 우리도 이제 보면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만들잖아. 분당 일산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운정도 만들고. 예. 그래서 이제 요즘에 3기 신도시 된다고 만든 거 있죠. 근데 이제 이렇게 왜 만들어요? 서울의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노마에 그 뭐냐면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이 노마에 계속 있으면 문제가 되니까 나중에 이제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고 제국을 이제 확대된 과정에 식민지 곳곳에 이 노마인들 이주해서 살게 해요. 이게 식민도시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노마와 식민도시 및 자치도시 간의 관계를 좀 볼게요. 그러면 자, 일단은 분할 통치. 아까 얘기했던 노마와 각 도시국가는 각자 연결돼 있어. 예. 그래서 연결되거나 도시 간의 동맹을 금지시킨다. 그래서 노마와 각 도시는 각자 연결되고, 예, 연결되고 도시 간의 동맹을 금지시킨다. 아까쯤에 이게 노마와 각자 이렇게 연결돼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는 금지돼 있어. 도시국가 간의 특징을 갖고 있죠. 그래서 합 연합은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합종은 안 되고 연행만 돼. 예, 연행만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들은 이제 동맹제 대우를 받고 군사권과 외교권은 로마가 장악을 했다는 거. 예. 그다음 분할 통치 관련된 내용이 서양사에 있거든요. 예, 서양사 총론에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일단은 분리해서 통치한다는 그 원칙 아래 이제 했는데, 이거 서양사 개도는 나중에 읽으니까 총론만 읽어볼게요. 자, 이탈리아 통일을 위한 로마의 원칙은 피정복 이민족을 다양하게 다루는 것이다. 정복한 100개 이상의 자치도시에 대해서 교만 이간책을 썼다.
그러니까 각 도시들은 서로 다른 내용의 조약을 맺고 그 상호 간의 이해관계를 일치하지 않도록 하였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서로 결속을 예방하였다. 자, 그 다음에 혜택을 줬어. 그래서 채찍만 주면 안 되죠. 당근이 있어야죠. 어느 정도 줘야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인간관계도 그렇고 뭐 국가 관계도 있죠. 자기가 아무것도 안 주면 그쪽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어. 그 뭔가 주고 이해관계를 얽혀야지 그 사람들도 뭔가 그 사람 말 듣겠죠.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자유교육을 보장해주고 대외 문제를 제한 모든 문제를 자치적으로 운영하고 되고요. 그다음 노마인 간의 어떤 통상권과 통원권을 허용하고 일부 상층 시민들에게는 노마 시민권을 또 개방을 해줘요. 예, 물론 이제 중하주층 평민들은 이탈리아 도시 시민권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만 상층 계급들은 그 당시 이탈리아 도시 동맹시에서 상층 계급들은 노마 시민권을 개방을 해주고 나틴족 애들은 뭐 쉽게 개방을 해주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내용들 한번 이제 보고 네, 서양사 개론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노마가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요인을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일체감을 단합한 이제 시민단 형성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도로망이 잘 갖춰졌다는 거야. 그래서 모든 도로가 노마를 통한다는 말 있죠. 그래서 건설된 도로들이 이제 많았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여기에서 마피아 가도가 대표적인 이제 도로겠죠. 그래서 이런 도로를 상당히 많이 만들었다. 이건 나중에 이제 문화사 할 때 좀 더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노마는 새로운 정복된 지역에 요소에 군사 신민시 같은 것들을 건설했어요. 그 요게 요새를 짓고 수비대를 주둔시키고 전초기지 역할을 했다는 거. 근데 나중에 이제 이 군사 신민시가 이 일종의 처음에는 뭐 사람들이 군대들만 주둔했는데 여기를 기반으로 해서 도시가 형성돼. 도시가. 이건 뭐 이탈리아 반도 통일 외에도 그 당시 이제 그 로마 제국이 팽창할 때부터 각 지역의 식민지에 그런 이탈리아식 그러니까 로마식 식민 도시들 만들어 군사 기지를 만들어.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일종의 도시도 바뀌어요. 그래서 그 유럽의 유명한 그 도시들 있죠. 원래는 거기가 로마군의 주둔 기지였어요. 그 지역이.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도 있고 그 밑에 이제 뭐냐면 로마 시민권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자, 로마는 그리스의 도시국가와는 달리 시민권에 대해서 되게 개방적이었다. 그래서 시민권에 참정권 유무했다 두 종류가 있는데 로마시에 편입된 라틴에서 참정권 포함된 완전한 시민권을 부여했고 요게 이제 요 라틴인들에게 대한 것은 어, 그 라틴 시민권을 얘기해요. 라틴 시민권. 이 라틴 시민권이 아니라 이 로마 시민권이네요. 예, 로마 시민권. 그래서 원래 라틴인들에게는 이제 처음에는 라틴 시민권을 줬다가 로마 시민권을 이제 주게 되죠. 그 다음에 후에 편입된 사비니족에게는 참정권 없는 시민권이 보였다. 라틴족들을 얘기하고 라틴 시민권을. 그래서 식민시에 대해서 동일한 방식의 시민권을 주어주고 그거는 결과적으로 로마 시민들의 팽창을 의미하기도 하였다. 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근데 여기는 설명이 좀 미흡해요. 예, 그래서 시민권 정책 관련된 내용이 대략 요 외에는 없더라고. 그래서 그 좀 정확하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정리한 내용도 있죠. 그걸 좀 봐주세요. 이 내용은 제가 이제 그 여러 책을 그 다음에 백과사전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이제 정리해서 이제 요약해 놓은 거거든요. 요거 내용을 보는 게 훨씬 더 빠를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삼위온과 에르트리아의 피정복과 부족에 대해서 상당 영토를 로마에 병합하고 개별적인 조약을 맺고 분할해서 통치해라는 원칙을 관철시켰죠. 그래서 조건을 달리하는 조약을 개별적으로 맺고 자치를 허용하면서 동맹자와 대우하되 군사와 외교권은 로마가 장악했다. 따라서 이들 동맹자는 전시의 군대를 착출하여 로마의 지휘하에 같이 싸우되 상호 간에 아무런 협정을 맺을 수 없고 그러니까 로마와는 협정을 맺을 수 있지만 도시 국가 간의 협정을 맺을 수 없어. 또 시민권을 부여되지 않았다.
근데 요거는 잘못된 거예요. 요때 시민권은 이제 이탈리아 동맹 시민권이라 해서 부여했어요. 요거는 서양사기는 좀 약간 잘못된 거야. 그리고 라틴족들 같은 경우에는 라틴 시민권을 이제 부여하게 됐죠. 예.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로마 시민권까지도 부여하게 되죠. 자, 동맹자는 그러나 정민자는 전쟁에 소득에 참여할 수 있으며 약탈물이나 뭐 전리품에 참여했으며 흔히 볼 수 있는 피조물의 가세는 없었다. 자, 이와 같이 로마는 시민권을 수반한 로마시 자체 확대, 식민시 건설, 그리고 자치권 수반한 동맹관계 형성 등을 방법으로 정복과 피정복을 오는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이탈리아 전체 확고한 지배권을 수립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뭐냐면 아까쯤에 얘기한 것처럼 그 어, 로마 시민권 정책의 의미죠. 로마 시민권 정책과 시민권 그 정책의 의미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시민권 정책 의미는 이제 여기에서 찾아서 쓰시면 돼요. 여기 기출문제 나왔고요. 자, 이렇게 뭉쳐진 심은 더 큰 정복과 팽창을 발판이 되었다. 네. 요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고, 잠깐만요. 자, 그러면 이제 포에니 전쟁을 볼게요. 포에니 전쟁. 자, 이 포에니 전쟁은 지금까지 기출문제 예전에 한 번 나온 적 있어요. 한 번. 그것도 아주 간단하게. 예. 근데 이제 포에니 전쟁 자체가 이제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수능에도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일단은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보시면 돼요. 포에니 전쟁은. 자, 포에니 전쟁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포에니 전쟁에 관련된 미래의 교과서 내용을 좀 보고 사항을 보고 이제 진행을 할게요. 자, 미래인 교과서 이제 102페이지인가요? 102페이지 한번 볼까요? 여기 있네. 포에니 전쟁. 자, 포에니 전쟁은 크게 1차, 2차, 3차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죠. 포에니 전쟁 누구하고 누구의 싸움이에요? 카르타고하고 로마의 싸움이에요. 카르타고 로마. 원래 로마인데 카르타고가 이제 그 누구죠? 페니키아인 후손들이 세운 식민 도시 아니에요? 그 페니키아인들을 포에니라고 했어. 그래서 카르타고가 포에니 그 페니키아 후손들하고 세운 도시이기 때문에 이 카르타고가 싸웠다. 그러니까 페니키아 후손들과 싸웠다 해서 포에니 전쟁이었어요. 포에니 전쟁. 그래서 원래 이제 로마하고 카르타고는 별로 충돌할 여지가 없었죠. 로마가 여기 이탈리아 조그만 이제 반도 국가의 중심부에 있을 때는 이제 여기 있었던 카르타고 충돌할 일 없죠. 근데 문제는 이제 나중에 로마가 이제 세력이 커져서 점점 이제 뭐냐면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고 이 지중해 연안까지 진출하면서 이때 지중해 패권을 둘러싸고 이제 패권을 가지고 있는 카르타고가 또 충돌하게 돼. 어디에서? 이 시칠리아에서. 예. 이 시칠리아에는 각각 노마 친노마적 도시와 그 다음에 또 친시칠리아 세력도 있었고요. 도시 세력도 있고 각각 또 용병 세력도 있었고 게다가 이제 1차 그 포에니 전쟁은 이 시칠리아의 패권을 둘러싸고 싸움이었어요. 그 내용을 보면 그 시칠리아 북단의 식민시였던 메시나를 둘러싸고 전개되는데 이 싸움에서 로마가 승리해서 시칠리아 섬을 장악을 했죠. 그렇지만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카르타고가 완전 망한 게 아니에요. 카르타고가 이제 시칠리아만 빼앗을 뿐이지 나름대로 지중해 패권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면 예전에 상당한 이제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세력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요거 하나 뺏겼다고 해서 뭐 나간 건 아니겠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요때 이제 그 뭐가 큰 문제가 뭐냐면 요때 이제 해상권이 예전에는 요 지역 자체가 그 카르타고의 해상권이었는데 요 지역 자체가 이제 1차 시칠리아 전쟁 이후에는 로마가 해군 양성해갖고 요 지역을 장악을 해버려. 그러니까 바다도 이동을 못하는 거야. 예. 그래서 이게 이제 큰 타격을 주게 되죠. 하여튼 그 당시 이제 시칠리아는 요 에스파니아 지역 있죠. 그 당시 시스파니아 지역인데 요 지역에 뭘 가지고 있냐? 카르타고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샤콘툰이 중심 도시인데, 자, 그래서 요 샤콘툰의 중심을 해갖고 이제 여기 있었는데 요때 그 뭐냐면 있었던 하니발이 여기에서 군대를 이끌고 이쪽에서 알프스 산맥, 피레네 산맥 넘어갔고 알프스 산맥으로 들어가게 되죠. 예. 그럼 간단하게 여기 바다로 가면 되지 않냐 그렇게 하신 분도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바다는 다 노마군이 장악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피레네 산맥과 알프스 산맥을 넘어갔고 진군을 하게 돼. 그래서 스페인 사람들이 좀 약간 어 불만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아니 분명히 그 하니발이 피레네 산맥도 넘었는데 왜 알프스 산맥만 넘었냐 따지는 사람도 있더라고 스페인 사람 중에. 하여튼 그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넘고 병력 손실을 앞에서 이제 그 북쪽에 있는 갈리아 민족들에 이제 그래서 보충받았다고 했죠. 그리고 세 번에 거쳐서 여러 전투 중에 대표적인 전투가 티치노, 트레피아 이런 전투도 있고 그 다음에 칸나의 전투 이렇게 세 번의 큰 전투가 있었어요. 그 외에도 여러 전투가 있긴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때 매번 이제 싸울 때마다 맨날 하니발한테 노마군이. 예. 그래서 뭐 티치노나 트레비아 전투도 지고 특히 결정타가 칸나이죠. 이 칸나이 전투에서 지게 돼요. 예. 그러면 이제 칸나이 전투에 갖고 노마가 이제 거의 이제 풍정 등왕에 있었죠. 근데 이 하니발이 그 당시 칸나이에서 이기고 나서 노마도 공격해야 되는데 그 노마를 공격하지 않고 이 남부 지역을 그냥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예. 근데 그게 다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사을 보는 이제 세계사에 서양사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이유가 노마를 공격하려면 공성 장비가 필요해. 노마 성을 깨볼 수 있는 공성 장비가 없었고 그 다음에 또 그 당시 이제 하니발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그 당시 이 노마가 이제 무너진 걸 보고 우리가 이제 페르시아가 이제 무너질 때 몇 개 전투에서 무너지고 나서 그 당시 다른 민족들이 그 알렉산더에 줄 섰잖아요. 그러니까 노마가 무너지니까 자기한테 다른 노마의 동맹 도시들이 자기한테 줄 쓸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어. 근데 이런 기대가 무너졌죠. 노마의 동맹시들 물론 몇 개를 제외하고는 몇 개는 이제 그 하니발 쪽으로 넘어갔지만 상당수 그냥 노마한테 붙었어요. 그 노마한테 계속 붙었던 이유가 이런 그 시민권을 이제 줬고 그걸 통해 일체감을 형성했기 때문이죠. 하여튼 칸나이에서 이기고 나서 뺑뺑 돌고 있었지만 물론 아무리 그 전쟁의 그 뭐냐면 그 전쟁의 신이라도 여기 이제 계속 보급을 못 받잖아요. 왜냐하면 계속 이제 해상권이 노마가 장악하다 보니까 여기 보급을 해줘도 지원 병력 둬도 노마가 다 차단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병력과 물자가 소모되기 시작하고 결국에 노마는 이제 거꾸로 어딜 치죠? 그 뭐냐면 하니발의 본고지를 치죠. 이 스파리안을. 그리고 또 나가서 어디로 본고를 치는 거야. 마당을 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소식들은 이제 뭐냐면 하니발이 급히 들어와서 싸운 전투가 자마 전투죠. 이 자마 전투에서 패배를 해서 하니발은 도망가고 도망가다가 이제 뭐냐면 나중에 독배 맞고 독배 마시고 죽죠. 독살 그러니까 스스로 자살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카르타고는 완전히 정복진을 잃게 돼요. 이제는 여기만 본국만 남아 있는 거야. 본국만.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누미디아는 그 나라가 있었어요. 이 누미디아는 예전에 이제 카르타고 속국이었고 카르타고의 기병대를 제공해주는 그런 아프리카 국가인데 나중에는 이제 그 카르타고를 배신해서 이제 나중에 2차 때는 후반 때는 노마한테 붙어버려요. 예. 근데 이 노마가 이제 누미디아가 카르타가 약한 걸 보고 계속 찝쩍거려요. 공격하면서. 카르타가 열받죠. 근데 이제 그 당시 노마하고 후전을 맺을 때 카르타고가 외부 원정할 때는 꼭 노마의 허락을 막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허락을 외부 원정을 하려고 하는데 계속 노마가 허락을 안 해줘. 그런데 이제 참고 있다가 계속 누미디아가 찝쩍거리니까 병력을 파견해서 누미디아를 치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걸 기회로 해서 이제 뭐냐면 노마가 대군을 이끌고 어딜 쳐요. 카르타고를 공격했던 거야. 예. 그러니까 카르타고가 이제 공격해오니까 카르타고가 물러나라. 그러면 물러난 조건이 뭐냐? 너네들이 이제 뭐냐 가지고 있는 무기 다 버리고 카르타고한테 그리고 이게 해라. 그러니까 다 버리고 했는데 또 공격해줘. 그러니까 카르타고가 어떻게 했어? 다시 성문을 잡고 3년 동안 버티게 된 거죠. 그렇지만 이제 노마가 계속 공격을 해갖고 카르타고를 멸망시켰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노마는 이미 카르타고를 멸망할 것을 이제 계획을 하고 얘네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던 거야. 누미디아 공격은 이제 하나의 핑계에 불과하고 그래서 이 지역을 완전히 뭐냐 지도상에 지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세 번에 거쳐서 포에이 전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때 이제 3차 포에이 전쟁 때 활동했던 사람이 스캠피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스캠피오. 네. 자, 그러면 한번 읽고 관련된 내용을 이제 뭐냐면 서양사 개론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보면
2차부터 읽죠. 자, 2차는 카르타고는 명장 하니발의 지휘로 로마에 공격에 들어갔다. 자, 알프스를 넘은 카르타고 군대는 칸나의 전투에서 이 유명하죠? 이 전투 칸나이 예, 칸네 전투라고 이거 통일법이 좀 왔다 갔다 하는데 하여튼 칸나의 전투에서 그 승리하여 로마군을 혼란을 빠뜨렸다. 자, 결정의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 반면 스킨피오가 이끈 로마군은 카르타고를 건너와 자마 전투에 승리하고 카르타고의 항복을 받아냈다. 자, 이 전투의 승리를 계기로 로마군은 카르타고를 속주로 삼았다. 자, 3차 내용을 보죠. 전후 수습을 통해서 부흥을 깨했던 카르타고가 누미디아와 싸우자 로마가 개입하여 카르타고를 일방적으로 파괴한 싸움이었다. 세 번에 거쳐갖고 전쟁을 이제 이끌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걸 통해서 이제 서부 지중해 패권, 요 지역이죠. 자, 요 지중해 패권을 이제 뭐냐 장악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여기 지역 마케도니아나 이런 지역들을 좀 하면서 동부 지중해 패권도 장악을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로마가 팽창해서 지중해 패권을 완전히 장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자세한 내용을 좀 이제 하면서 이제 더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자, 포에니 전쟁 관련된 내용을 하기 전에 세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제가 두 번째 인증번호 얘기해드렸죠. 네, 세 번째 인증번호는 72번이에요. 네, 세 번째 인증번호 72번입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제가 몇 시에 시작했죠? 네, 제 기억은 45분에 시작한 것 같은데 네,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할게요. 사양사교론의 포에니 전쟁 강동을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